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안녕하십니까, 정호봉 소믈리에입니다. 이제 초보자를 벗어나 와인 애호가가 되기 위해서는 와인에 쓰이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친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한 세계 3대 와인 박람회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와인 박람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꼽히는 컬티 와인과 프랑스 생떼밀뇽의 가라주 와인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과 같이, 즉 영어와 불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의 뜻들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서양을 대표하는 음료인 와인은 와인을 표현하는 것 역시 몇 가지를 아셔야지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오기 전까지 몇 가지의 용어들을 이미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해 드렸죠. 대표적인 게 당도와 무게감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와인을 한 잔 맛보고서 기본적인 용어를 통해서 표현한다면 이 와인은 드라이한 스타일의 미디엄 바디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와인 같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와인 애호가, 이제 초보자를 살짝 벗어나서 와인을 2, 3년간 음용하셨다든지 아니면 와인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10가지의 용어들을 정리해서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트러스입니다. 시트러스란 표현은 화이트 와인 전반적으로 흐르는 와인에서 느껴지는 향이지요. 시트러스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모든 그런 계통의 향들을 저희가 시트러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화이트 와인 품종도 역시 수십여 가지가 있지만 화이트 와인에 빼놓을 수 없는 계통의 향이 바로 시트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트입니다. 이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빵을 구울 때 나는 냄새라고 흔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고급 샴페인과 혹은 꼬뚜뚜 본 지역의 즉 2차 발효를 통해서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이 몇몇 있거든요. 이런 고급 샴페인과 메르소 몽라쉐 같은 장기 숙성이 가능한 화이트 와인에서 보통 이런 이스트적인 향들이 풍미가 나기도 합니다. 와인에서 쓰는 이스트는 이렇게 고급 샴페인과 화이트 와인에서 나는 향기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스트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미네랄리티입니다. 참 와닿지 않죠? 미네랄리티. 예. 미네랄리티는 말 그대로 풍미가 복합적이면서 영어 표현은 earthy한, 즉 약간 토양의 느낌이 나면서 쇠 느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날 때 미네랄리티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심플한, 프루티한 과일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트처럼 복합미들이 나고 좋은 화이트 와인들에서 표현할 때 우리가 미네랄리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조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플랫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들을 하루 정도 열어놓게 되면 그 스파클링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그런 하루 지난 스파클링이나 샴페인들을 시음하시게 되면 산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런 느낌들을 저희가 와인에서는 플랫됐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레드 와인 중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고 탄닌이 높거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을 우리가 harsh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레드 와인에는 알코올과 산도와 탄닌이 세 개의 꼭지점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균형감이 잘 맞다는 것은 그 삼각형이 정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인간의 미각은 입안에서 균형감이 잘 맞았다고 느끼는데요. 하시란 표현은 바로 그 균형감이 하나에 치우쳤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시트러스가 화이트 와인의 주로 기본적으로 나는 향이라면 모든 레드 와인의 기본적으로 나는 향은 블랙커런트 혹은 카시스 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리나무 열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르도 와인을 기준으로 해서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이런 주품종들이 바로 이 블랙 커런트 향이 지배적인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로마는 1차적인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적으로 숙성을 통해서 날 수 있는 향을 저희가 부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로마는 과일 향이라면, 그냥 와인 본연에서 나는 향이라면 2차적인 향은 숙성을 통해서 약간 가죽향, 리더 혹은 뭐 타바코, 담배향 이런 것들이 바로 부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오크 향입니다. 오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레드 와인은 바로 와인을 만들자마자 시음하게 되면 탄닌이 높아서 바로 와인을 뱉게 되는데요. 땡감처럼. 그래서 레드 와인은 오크, 참나무의 숙성을 하게 되고 그 참나무의 숙성을 통해서 흔히 영어로 버터리한 느낌 혹은 그 참나무의 스파이시함들이 들어가서 오키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표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키하다. 통상 균형감이 잘 맞은 와인은 목 넘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운이 오래되는데요. 그래서 실키하다는 표현은 혹은 뭐 벨벳 텍스처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좋은 프리미엄 와인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목 넘김 이후로 와인의 향이 한 번 더 올라가서 후광을 타고서 그 향이 지속적인 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낮은 가격의 와인들은 뒤에 뚝 끊기는 느낌이라면 좋은 와인들은 목 넘김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와인의 여운이 우리의 후광을 타고 입안 가득히 그리고 향 가득히 지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finish라고 표현하고 혹은 다른 말로는 length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즉 와인이라는 것이 서양의 음료이고 이미 그들은 그 와인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의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용어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깊숙이 와인에 대한 표현과 테이스팅을 친해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물어보시는 많은 질문 중에 바로 와인의 보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 보관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와인들을 선물 받거나 하실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집에 와인 냉장고라든지 와인 셀러를 가지고 계시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찬장에 놓는다거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진열장 같은 곳에 와인을 놓는데요. 가장 좋은 와인 보관 방법은 바로 지하 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단독주택을 거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보통 김치를 꺼낼 때 냉장고로 오픈하게 돼서 일반 냉장고에 비해서는 빈번하게 온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즉 와인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돼야 되고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와인을 보관하게 되면 와인의 보관 상태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게 되면 일단 온도와 습도와 햇빛은 막아주는 것이죠.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김치 냉장고의 온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은 한 드시기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 30분 전에 꺼내시면 30분이 지나서 화이트 와인이 음용하기 좋은 적당한 온도인 10도에서 15도에 맞춰주고요. 레드 와인은 조금 빠르셔야 됩니다. 한 2시간 전에 꺼내 놓으시게 되면 왜냐하면 레드 와인은 온도가 낮게 되면 이 탄닌 성분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10도, 15도에서 레드 와인을 음용하게 되면 적절한 상태에서 레드 와인을 음용하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 2시간 전에 상온에 꺼내 놓으시게 되면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와인의 온도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최악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장에 세워놓는다든지 진열장에 세워놓게 되면 아무리 아파트여도 우리나라는 4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있고 그런 온도 변화는 와인이 병 안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에이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숙성되고 맛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좋은 상태로 맛이 발전할 수 없다.
애호가라면 이제 초보자들이 즐겨 드시는 데일리 와인뿐만 아니라 조금은 프리미엄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국을 대표하는 컬트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컬트란 표현은 말 그대로 대중과 반대에 있는 쪽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컬트 문화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C 데이비스의 양조학과 출신들이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의 가장 프리미엄 산지인 나파밸리에 다양한 혁신과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앞선 로버트 파커가 전 세계 최고의 와인 평론가였는데 공교롭게 로버트 파커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굉장히 프루티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이런 나파밸리 전형의 컬트 와인들의 스타일을 만들게 되고 대표적인 그레이스 패밀리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초반에는 스크리밍 이글, 할란, 콜긴 이런 와인들이 바로 파커가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게 되면서 그 와인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사람의 심리가 돈이 있어도 그 와인을 살 수 없게 되자 더 가격은 점점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나파밸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기 때문에 IT의 붐을 타고 여러 가지 IT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인해서 그 IT 기업들에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임원들과 CEO 역시 바로 컬트 와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컬트 와인들의 군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르도에 메독 지방에 1855년도에 그랑크루가 있었다면 생테밀리옹 지역에서는 바로 가라지라는 게 차고란 뜻인데요. 말 그대로 와인을 아주 적은 양, 1헥타르, 2헥타르 정도의 적은 양을 수확해서 또 컬트 와인처럼 다양한 혁신과 본인이 해보고 싶은 시도들을 많이 진행해서 이런 와인들을 생테밀리옹의 가라지 와인이라고 하고 가라지 와인의 효시는 샤또 르팽을 기점으로 해서 장르 뚜두뱅이라는 은행원이 바로 샤또 발랑드로라는 와인을 만들면서 또 가라지 와인이라는 군을 만들게 됐죠. 컬트 와인과 가라지 와인은 와인 업계에서 즉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꼭 테이스팅 해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와인이기 때문에 컬트 와인과 가라지 와인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렸습니다. 저는 크게 세계 3대 와인 엑스포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최초의 와인 엑스포였던 우리가 가장 전 세계 와인의 기준점이라고 여러 번 언급해 드리고 있는 보르도인데요. 바로 빈엑스포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리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기 때문에 보르도에서 열리지 않을 때는 심지어 아시아, 홍콩에서도 열리고 있고 2023년은 싱가포르에서 5월 달에 빈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의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프로바인입니다. 세계 3대 엑스포이자 빈엑스포가 프랑스 와인에 조금 집중하고 비니탈리 역시 베로나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3대 박람회 역시 약간 이태리 와인에 집중한다면 프로바인은 전 세계 와인 비즈니스의 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와인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인 베로나에서 열리는 비니탈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비니탈리는 저처럼 소믈리에나 와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 외에도 일반인들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신청하시게 되면 그 비니탈리를 통해서 이탈리아 전 지역의 와인들을 시음하실 수 있고 또 하나의 팁은 그때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레스토랑 역시 근처에 많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왕에 혹시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비니탈리 시기에 맞춰서 비니탈리도 경험하고 이탈리아의 다양한 산지의 음식들도 같이 경험하시는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3대 엑스포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와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4월경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 주류 박람회. 역시 국제 주류 박람회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실 때 와인잔을 받고 들어가셔서 출품에 있는 부스에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고 직접적인 와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으며 또 한쪽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와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사이에 진행되는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와인 엑스포 역시 아시아 와인 트로피라는 행사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시장에서는 그런
입상했던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받았던 와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마음껏 시음하고 역시 서울과 같이 다양한 설명들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와인 애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지와 다양한 특징, 또 그 특징에 따른 품종들을 테이스팅할 경험이 필요하신데 이걸 하나하나씩 테이스팅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런 국제와인 엑스포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초보를 벗어난 와인 애호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9강에서는요. 전 세계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와인 매거진은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와인 스펙테이터인데요. 역대 1위 와인들을 살펴보고 또 역사적으로 와인과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명사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 역시 풍부한 와인 이야기와 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